오늘 아침부터 달려온 2022 한국 포럼의 마지막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분야의 토론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 토론 주제 정치 분야 토론입니다. 분열과 대결의 정치에서 통합과 경쟁의 정치로라는 주제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 세션의 사회는 CBS 라디오의 인기 아침 시사 프로그램이죠. 김현정의 뉴스쇼의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가 수고해 주시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또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치평론가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패널로 함께하겠습니다. 5분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한국 포럼 정치 세션의 사회를 맡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우리 정치의 현안들을 논해보고 새로운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아마 지금쯤 오전에 시작했죠, 이 포럼이. 지금쯤이면 아마 엉덩이도 좀 베기고 어깨도 좀 결리고 그러실 때예요. 집중력도 흐려지고. 하지만 이 세션만큼은 끝까지 집중해서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케이를 해놓고 나서 이제 사회를 보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패널 명단을 나중에 통보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었나? 박용진 의원님. 예. 그렇죠? 예, 저도 놀랐습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는 게. 오늘 정치 세션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신데요. 민주당 경선 후보로 뛰셨고 민주당 선대위원회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던 더불어민주당의 소장파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 대변인 지내셨죠. 윤석열 당선인의 입으로 활약하셨던 분. 스스로를 윤핵관의 미간 말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이양수 의원님 맞습니까? 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박용진 후보를 지지한 이양수입니다. 두 분 사이가 좋으시군요. 이런 협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옆으로는 한국정치학회, 한국정당학회,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선거와 여론조사의 정확성, 공정성, 정치개혁을 늘 강조해 오신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원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진영을 뛰어넘은 객관적이고 명쾌한 정치 분석으로 정평이 난 분이죠. 이분 또한 참 모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정치 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80분 정도 되는데 토론의 주제는 굉장히 커요. 정치 현안, 정치 개혁 과제.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말씀하시는 중간에 좀 개입해서 시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정치 현안부터 좀 짚어보죠. 지금 돌아가는 정치판 가장 뜨거운 현안 하면 당연히 검수완박, 수기분리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검수완박만 얘기하면 한쪽에서 싫어하시고 또 수기분리만 얘기하면 한쪽에서 싫어하시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법안 두 가지 트랙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트랙으로 생각해 볼 점은 검수완박의 내용, 법안의 내용 그 자체. 또 한 가지 트랙은 이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논의의 진행 과정 이야기. 저희는 이제 정치 세션이니만큼 후자의 중심을 두고 이 논의 과정을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해 보도록 하죠. 우선 박용진 의원부터 지금까지 진행 과정 쭉 현장에서 겪어 오시면서 느낀 총평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 좀 막판에 아름답게 잘 정리하고 끌고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다시 이제 뒤집어서요. 어제부터 상당한 혼란이 지금 국회 내에 있고 네. 오늘도 저는 이제 이 토론 끝나고 나면 바로 의총에 가야 됩니다. 아마 그 민주당 안에서 원래 민주당이 원한 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의장의 중재안 합의안으로 갈 거냐, 이걸 놓고 또 뭐 내부 논쟁 같은 게 있을 거는 같아요. 네. 어렵게 합의했는데 이게 지금 뒤집어지게 돼서 너무 아쉽다. 요 시점에서는 많이 아쉽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을 잠깐 좀 요약하고 넘어가자면 민주당이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5월 3일 공포하는 걸 목표로 사실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죠. 오는 중에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탈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어떤 정신을 훼손한 게 아니냐. 국회 성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이거는 아무리 명분이 설사 좋다 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좀 민주당의 여론이 악화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중재안 통과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정리가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다시 논의하자. 파기하는 과정으로 가면서 이 또한 국회 정신 훼손 아니냐 이렇게 한번 지금 또 다시 여론이 돌아가는 뭐 이런 상황까지 진행이 된 거거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도 우리가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제도를 변경시키려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작동되던 것을 변경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변경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와 안은 완벽하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가야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번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든 좀 제도 개선을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좋은 의도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선거와 정치 결과적으로도 민주당이 엄청난 그 회초리를 맞는 그런 네. 상황을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협의하고 논의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내는 법안이 완벽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같이 할 생각인데 적어도 그 첫걸음을 떼는 과정에서 이렇게 돼서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옆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지금까지 과정 보시면서 한 말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1년 3개월 전에 이제 이루어졌어요. 예. 이제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이후에 수사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 합리적이었던지,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는지, 이거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연구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짧으니까요. 예. 적어도 뭐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뭐 그런 통계 같은 것들이 좀 나와서 그런 걸 학자들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연구된 게 없어요.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그 수사권 이제 완전 박탈 이런 것이 과연 국민들 민생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느 전문가도 그 효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못합니다. 다 달라요. 그 민주당 의원님들은 확신에 차 계세요. 이번에 완전히 이거를 박탈을 해야 된다. 근데 다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예. 또 많은 분들이 안에서도 너무 성급하다, 조급하다. 아하. 이거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한 그 영향 분석이나 결과, 그래 국민들한테 끼치는 거, 국민들이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악당들이 없어지고, 네. 그 다음에 뭐 권한 남용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인권이 잘 지켜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걸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조급한 그런 것을 하는 걸 보고 민주당이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원내대표가 이제 우리 의총을 열어서 저희한테 이제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법에 예. 대해서. 지난 금요일.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냥 원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그래서 의장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최악보다는 그래도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정도는 지켰으니 요거라도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양수 의원님 의원총회 가셨어요? 예, 금요일에? 있었죠. 그 이제 설득을 하는데 이제 그때
보통 의총이 뭐 1시간 정도면 끝나는데 그때 1시간 40분 동안 계속해서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이게 정말 막을 수 있냐? 예를 들어 선거법하고 수사 공직자 네. 이거는 지금도 경찰이 99%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검찰이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는 했었고, 근데 진짜로 그게 정말 공직자 부패를 척결할 수 있냐 경찰만으로 그런 이제 우려 얘기도 예, 있었고, 예. 뭐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그 원내 대표단의 지도부가 이렇게 뭐 최악보다는 차악을 피해야 된다는 뜻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이크를 잡고 이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주장해 온 바를 완전 다 뒤집는 자기 부정이다. 지금 이 차악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사실은 어느 게 맞는지도 모르면서 국회의원들한테 찬성을 강요하면 어떡하냐 이제 해서 반대하셨습니까? 반대를 했죠. 어... 예, 그런데 결국엔 저도 마지막에는 찬성을 한 게 네. 그러면은 원안을 통과시키는 걸 찬성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당 원내 지도부나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원안이냐 아니면 그 의장 아니냐 두 개의 아주 100점짜리 나쁜 거하고 한 50점짜리 나쁜 거를 두 개를 강요받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50점짜리라도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의총에서 인준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다들 마음속으로는 찜찜한 게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론의 향배가 예. 국민의힘 니네가 더 나쁘다로 나오더라고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나서서 또 모든 여론, 학계, 참여연대, 시민단체에서도 다 우리더러 잘 합의해 주는 것 자체가 우리더러 잘못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번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박용진 의원님 말씀대로 여야 합의가 번복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뭐 가끔 있었습니다만, 가끔 있었습니다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예. 어쨌든 좀 번복은 안 좋은 거죠. 예. 합의했으면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잘했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잘못했다 그러고 특히 국민들께서는 많이들 문자 폭탄도 보내시고 문자 폭탄 이 의원님도 받으셨어요? 전 의원들이 다 받았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다. 이게 번복할 수밖에 없다. 재논의하자. 민주당의 양보를 좀 구해서 최소한 공직자 부패하고 네. 선거법은 남겨놓자. 왜냐면 그거는 국회의원 당신들 편하려고 지금 그거 검찰 수사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네. 최소한 그 두 개는 다시 원안 좀 남겨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민주당한테 지금 묻고 답을 기다리는 그럼 중입니다. 재논의는 그 두 포인트입니까? 공직자 수사, 선거 수사 뭐, 두 개 정도는 다시 남기는 걸로 하자. 가장 좋은 검찰에? 이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통과하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한 경과의 연구 결과를 보고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일단 지금 민주당은 지금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럼 6대 범죄 중에서 그럼 두 개만 남기고 4개를 경찰에 준다는 거였잖아요. 폐허와 경제. 그 중에 공직자하고 최소한 그 공직자 부패하고 그 선거 범죄는 그 국회의원들이 해당되는 법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국민의힘은 진행돼 왔다는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양수 의원님. 옆에 서울대 박원호 교수님, 밖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밖에선 다들 좀 복잡한 심경으로 보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잡하다. 그 다음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의문이 왜 지금 하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이 끝나가는 뭐 한 달 채 남지 않았는데 지난 5년여 동안 실패를 했으면은 사실은 못한 거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씀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검찰이 사법부 아니고요, 준사법부 아니고요,
행정부, 법무부의 한 기관이라고 하는 거, 그게 사실 이제 민주적 통제성의 핵심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검찰 개혁의 아이디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제도 개혁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행정부를 경유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5년 동안 그걸 못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엊그제 그 인터뷰를 하시는 걸 봤더니 그건 이제 거의 그냥 내일이 아닌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제 그거야말로 검찰이 이게 행정부 소속이 아니고 독립적인 기관이고 대통령을 만들어낸 뭐랄까 좀 특별한 기관 같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다는 저는 생각이 지금 문재인 들거든요. 대통령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심경이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검찰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공무원들이 그렇게 개혁안이 나오는데 집단 행동을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저는 그래서 복잡한 심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말씀을 표현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나서서 그 엑시큐션이라고 하나요? 뭔가를 이렇게 딱 그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네. 그게 만약에 정치라면은 또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제대로 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도 저는 정치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그 때가 맞느냐 하는 그 시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복잡한 심경이라는 말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딱 어느 쪽이 100% 맞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닌 복잡한 심경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한 세 가지 트랙인 거죠. 이른바 검수완박 완전 찬성, 시기도 찬성. 두 번째는 검수완박 찬성 취지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왜 5월 3일까지 이런 분들이 한 부류. 마지막은 검수완박 자체 반대.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한 세 가지 트랙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끝으로 박성민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흐름? 예, 제가 뭐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그 공직자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뭐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번에 가는 거는 그 아래인데 공수처로 옮겨놓은 것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고위공직자 수사도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고, 검경 수사권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이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분명하게 적절하지 않죠. 저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이번에 국민의힘이 잘못했다고 하는 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어젠다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어젠다를 취임 이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민주당이 막고 있을 경우, 그 경우에는 저는 원내대표가 한계를 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 얻어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다 얻으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저게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요것밖에 못했다. 전 이거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이슈는 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민영배 의원이 그 탈당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중재안이 나왔을 때 권성동 어때 우리 이거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다면 저는 이게 과연 박병석 의장이 이거를 직권상정해주고 또 그렇게 통과된 것이 유연적 요소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권 행사하고 하지 않고 간다? 저는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엄청난 후폭풍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민주당이 아마 그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것인데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그 정도에 휩싸였을 거라고, 역풍에 휩싸였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어젠다를 야당의 반대로 막혔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그걸 왜 찬성을 했을까? 저는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게 지금 쏟아지던 그 비난 여론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박 의원님. 제가
총량적으로 뭐 우리 이양수 의원님하고 저 발언 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좀 짧았으니까 한 말씀만 보태면 실제 지금 이 논의 과정에서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아쉽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이게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의총을 통해 가지고 먼저 받았어요. 민주당이 받고 이거 안 받으면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저희가 한참 내부 논의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이 받았다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 논의도 한쪽으로 흘러가는 데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바뀌었느냐? 주말 사이에 대통령 당선자 입장이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후보가 직접 얘기는 뭐 직접적이고 아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제원 비서실장이 나타나서 검수완박은 부패 뭐 완박 뭐 이렇게 얘기했다. 부패 완판이다. 이 입장 변한 거 하나도 없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다르지 않다. 지금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배현진 인수위 대변인도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자 만나고 돌아와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고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아까는 아쉽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국회에서 입법부가 논의를 하고 그 자체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그 뒤에 보완해 나가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이제 되어가고 있는 대통령 당선자의 입장이 나오니까 이렇게 빛의 속도로 입장이 달라지는 건 저는 뭐 이거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국민 여론이 부글부글 끓어서 이것을 중재안을 재논의하게 요구가 나온 게 아니라 아니, 대통령의 그러니까 당선인의 의중 때문에 바뀐 거 아니야? 이 부분이 아쉽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법조 관련, 그러니까 법률 관련 전문가 단체들은 여러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들은요, 지금 하든 10년 전에 했든 앞으로 10년 후에 하든 똑같은 우려입니다. 그 범죄 피해자들이 구제를 어떻게 할래? 그리고 경찰이 실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거 그러다가 혹시 구멍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은 늘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은 그러면 윤 당선인의 의중 때문에 이렇게 이틀 만에 바뀌었다고 민주당 분들을 생각하신다면 그 얘기는 절대 이건 국민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재논이 어렵다 그 입장이신 거예요? 저희로서는 아마 오늘 저 의총 가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예, 끝나고 있죠. 예, 의장 중재안 정도조차도 이렇게 뒤집히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원안대로 가자 하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중재안으로 가서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의총에서 아마 경론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이 뭐 한 말씀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의 뜻 때문에 우린 이틀 만에 좀 오늘 조혜진 의원하고 제가 아침에 인터뷰했는데 좀 창피스럽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창피하지만 지금이라도 재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국민 뜻이 아닌 윤 당선인 생각 아니냐 지금 이런 지금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윤 당선인도 이제 국민의 뜻을 보고 얘기하신 거고요. 뭐 대변인들도 마찬가지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그 최악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받으면서 국민들한테 좀 그 욕 좀 먹을 거다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다 우리 당 지지자들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그 저 크게 국민들께서 우리를 나무라실 줄은 몰랐었어요. 이렇게까지 크게. 예. 그리고 그때 그 다음 날 그 신문이나 사설을 보셔도요. 딱 2개 언론사에서만 이게 뭐냐 이런 거를 합의해 주면 어떡하냐라고 세게 얘기하셨고 한 2-3 군데는 잘된 합의라고 얘기하셨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들 잘못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때 사실 이렇게 언론사나 정치권에서 이 국민들의 그 어떤 생각이나 파장 이런 거를 몰골 파장 이런 걸 제대로 잘 못 읽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번복을 해야 돼요. 사실 여당하고 합의한 거를 번복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미안합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한테도 미안하고 네. 민주당 지도부한테도 미안하고 참 창피하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워낙에 큰 질타가 있으셨기 때문에 잘못을 했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걸 계속하면은 그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죠. 국민들께서 잘못했다고 바로 잡으라면 정치인들이 얼른 바로 자세를 바로 고쳐 잡고 바꿔야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냥 원안과 이번 의장 중재안만 가지고 의논하시지 말고
많은 시민단체, 국민들, 언론에서 지적하는 거를 한번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오늘 끝나면 의총할 거거든요. 예. 끝나면 의총 가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민 대표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5월 3일 날 공포하려면은 29일까지는 본회의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건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예. 뭐 저는 제 의견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예측해 보자면 이런 예. 것. 일단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 측 권성동 의원이 이게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희 그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제였고 누구보다 당선자가 잘 아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컨펌을 받고 진행했을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렇게 의심하게 된 배경은 네. 이것을 갖고 왔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잘한 거다. 보안 수사권을 지켰고 네. 어떤 표현에 제가 그 상당히 그런 인상을 받았느냐면 사실은 박병석 의장 아니라고 하는 이 중재안이 내가 불러준 대로 받아 적어서 발표한 거다. 하셨어요, 자, 그럴 때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은 굉장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갖고 얘기를 해서 시간을 갖고 얘기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의총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통과시킴으로써 민주당이 이걸 안 받을 수 없게끔 하자 이런 전략이 작동했던 것으로 봐서는 그때까지 정무적 판단이 이것은 굉장히 잘 된 거다라는 판단이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드리는 거는 윤석열 당선자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무적 기능이 상당히 망가져 있는 거라는 인상을 제가 받았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건 뭐 지금 제가 예측할 수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어저께 이제 여기에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 잘된 합의 아니다. 그러니까 수사 중재안 잘 기소권 됐다. 분리하는 것은 가는 방향이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갖다가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그냥 원안을 통과시키는 건 저는 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안. 제로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건 그 역풍이 너무 거세게 되면 할 수 원하는, 없고 네, 쉽지 않죠. 박병석 의장안 플러스 이제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대로 한두 가지 더는 그냥 남기는 걸로 타협하는 안. 전 이 가능성도 뭐 이제 와서는 그렇게 뭐 30%를 넘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상당수는 민주당이 그냥 그 중재안을 통과시킬 안이 제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좀 모양은 좀 빠지게 됐죠.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러나 어쨌든 원안을 한때는 자기들이 이걸 잘된 합의라고 봤으니까 그 원안대로 통과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는 약간의 그 당신들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걸 수정할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다라는 정도의 데미지를 주는 정도에서 약간 뭐 이미지 손상을 좀 나눠 갖는 정도에서 뭐 가지 처리되지 않을까.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통과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돌려보내기는 어려울 거고 그 공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아마 이제 두 분은 다 끝나고 나서 의총에 가서 열띤 토론을 하게 되실 텐데요. 공교롭게도 이 검수완박 전국이 인사청문회 전국하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이 됐죠. 물론 뭐 이것 때문이라고는 안 합니다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치러진 것만은 분명한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뭐 인사청문회가 뭐 자료가 부족했느냐 안 부족했느냐 뭐 누가 지금 억지 쓰는 거냐 뭐 누가 잘못 준비한 거냐 이걸 논하기 전에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내각 인사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양수 의원님,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정권에서 한 건데 뭐 제가 잘했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못했다고 그럽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선대위의 이제 수석 대변인을 마치고 좀 인수위를 좀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안 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 기간을 통해서 당선이라고 그 참모들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되잖아요. 측근이라고 혹시 이제 측근 그룹이 형성이 되는 예. 거죠. 측근 그룹들이 인수위 가서 향후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매번 대선이 끝나면 대선 공신들이 전면에 나타나서 이 자리 나눠 먹기 하고 자기 사람 받기 하고 예.
뭐 일종의 자리가 전리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거를 제가 뭐 민주당이고 우리 당이고 똑같습니다. 뭐 우리 당만 그런 거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요, 민주당도. 뭐 박용진 의원도 뭐 많이 봐왔으니까 잘 아시겠죠. 비주류여서 계속 밀려났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그 인재를 등용하는 거를 막고 정부가 성공하는 거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저라도 안 가게 됐다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안 감으로써 당선인한테 그런 걸 각인하는 효과가 좀 있어요. 예. 내 자리는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차원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난 안 간다. 그러면 인재를 등용하려고 애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정을 넘어서서 네. 실제로 인수위원회 24명의 위원들 중에 사실 과거에 보면은 다 국회의원들이 과반이 넘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 이번- 인수위는 분명 그래요. 이번에 굉장히, 6명밖에 안 되죠.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시고 했는데 이제 예. 지금 얘기는 장관 후보자들, 예, 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어디에 방점을 뒀다고 그 보시는지. 잘했다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서서히 좀 길어지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박용진 의원의 혹독한 평가에 앞서서 그래서 이제 지금 기조가 너무 국회의원들이 막 들어가서 자리 싸움을 하는 그런 형식은 아니에요. 지금 장관들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내가 장관 가겠다 막 그렇게 손을 막 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일단 대선 공신들의 잔이 나눠 먹기는 극복을 했어요. 아하.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문가들을 영입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뭐 나름대로 지금 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정호영 그 내정자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굉장히 그 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태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속해서 보건행정 전문가가 됐습니다. 정책 전문가들이 유일하게 메르스 사태 끝나고 나서 의사가 그렇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 의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들을 했거든요. 연금 개혁 때문에 보건복지 행정 전문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사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의사가 그 장관을 하면서 그때 이 시스템을 나름 잘 만들어놔서 우리가 코로나를 그 초반에 잘 예, 방어했다 그런 파고를 잘 넘었다 그런 예. 분석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세부적으로까지 다 못하다 보니까 다 차라리 경북대 병원장보다 저 전남대 병원장을 좀 모셔왔으면 수월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청문회 전국의 장관들의 면면이 어떻느냐, 장관 내정자들의 면면이 어떻느냐 그러면 나름 전문가들을 그리고 진영에 관계없이 그리고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앉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한테 먼저 마이크를 드릴 걸 그랬다 싶은.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배 없는 능력주의의 낯뜨거운 파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모든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소리 소문 없이 안배를 합니다. 예, 지역도 안배하고요. 남녀 성별 균형도 안배하려 하고요. 연령도 사실 따집니다. 출신 학교도 따집니다. 근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죠. 그 예를 들면 뭐 서울대 몇 명 이상은 안 돼. 혹은 비서울대는 몇 명 이상 꼭 해야 돼.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늘 인사를 할 때 학력과 출신 학교, 그러니까 성별 그리고 지역, 연령 안배합니다. 근데 내놓고 안배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능력만 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능력이 아빠 찬스 능력, 그 능력이 혹은 여러 뭐 그 자신의 사회이사에 많이 갔었던 그런 능력들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인사들이 지금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망이 커집니다. 제가 가장 기대를 걸었던 윤석열 후보의 다짐 중엔 30대 국무위원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 얘기를 냉큼 받았습니다. 나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여성 장관 뭐 임명했다고 하지만 곧 없어질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 여성을 앉힌 것도 정말 약간 모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통해서 만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인사를 통해서
다들 두통거리를 안고 이 정부의 출범을 보겠구나 하는 이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그런 배려와 안배 없이 실력만 얘기하다가 그 능력도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그런 인선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매우 실망스럽고요. 저희는 뭐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는 바고 법률이 정한 바기 때문에 철저히 할 겁니다. 민주당이 뭐 저 발목 잡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로남불 지들은 그렇게 안 해놓고 그 새 정부한테만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 듣더라도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똑부러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 의원님한테 마이크를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말씀은 하셨고요. 박원호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 두 분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뭐 이렇게 그 좀 전에 그 말씀 뭐 그렇게도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장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 그 자리에 가시는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자리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카메라가 켜져 있고 이제 마이크가 켜져 있고 자기 정당의 이제 어떤 입장들을, 그러니까 그 대리전이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물론 뭐 그 한편으로는 이 좀 뭐랄까 그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밝혀져서 이제 그분들이 자리를 가시지 못하니까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근데 제가 좀 그 어떤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관 한 분을 이제 그 후보자 자리에 그 선발을 해서 이제 앉히려면은 일단 전화를 한 20통, 30통 정도 돌리면 이제 그 30번째 분이 이제 예스라고 하신다는. 그러면 전화 돌릴 때 1순위부터 돌릴 거 아니에요. 한 그렇죠. 30번째쯤 가야 예스란 예, 말을 예. 겨우 듣는다. 뭐 제가 전화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들리는 소문이 그래요. 글쎄 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요 이야기가 이제 그 좀 저 인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일단 장관 평균 재임 기간이 13개월쯤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계시는 기간도 얼마 되지 않고요. 잠깐 있는 그냥 저 임시직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짧은 기간에 또 그분들 능력을 또 최대한 잘 그 뽑아 쓸 수 있는 우리 제도가 좀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더 쉽게 구체적으로. 제가 좀 어려웠나요?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청문회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것들,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들 99.9%는 다 이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어디를 갔고 예. 심지어 뭐 어떤 전공이고 무슨 대학에 어떤 장학금을 받고 갔으며 이제 위장 전입을 했고 심지어는 뭐 자동차 그 뭐 무슨 세금이던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까지를 이제 다 지금 하나하나 다 털고 있는데 그 질문을 할 수 있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하나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이분들의 그 능력이라든지 이분들이 이제 거기 애초에 왜 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자리에서 어떤 거를 어떤 성취를 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하. 그다음 이분들 뭐 카드 내역이 어떻고 계속 그런 것들만 그래서 저는 뭐 그 이야기들 자체가 물론 뭐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기는 한데 사실 전 더 궁금한 거는 뭐냐? 그분들 왜 진작에 그 걸려서 감옥에 가시질 않았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요즘은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예. 뭐 범법 행위가 있다면은 그 뭐 재과를 치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청문 과정은 그것보다는 이제
정책 이야기, 인물 이야기, 비전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학계에서는 이제 이 인사청문회를 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청문 과정 자체 이렇게 섹션화를 해서 예.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 이제 요 뭐 개인적인 사적 영역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그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예전에 그런 비공개 세션으로 그쵸. 하자는 뭐 그런 어떤 건 의견도 비공개, 제가 어떤 건 공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는 심각하게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할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를 또 그렇게 밀실에서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하실 텐데 저는 지난 정부건 이번 정부건 그 항상 이제 저 일관되게 좀 그런 생각들을 해왔던 것 같고 좀 오히려 이제 야당에서 나서셔가지고 이제 지난 정부에는 이제 국민의힘 이번 정부에는 민주당 야당에서 좀 나서셔가지고 청문 과정을 좀 더 자녀와 함께 볼 수 있는 뭐 그런 청문회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와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당했는데 이제 우리 보고 밀실에서 뭐 비공개로 하자 이게 계속 돌고 돌았던 것 같아요.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매번 그런 식으로 그렇죠, 박선미 대표님. 예, 그러니까 안배를 우리나라가 다 해왔어요. 권력기관도 하고 다 해왔습니다. 근데 안배를 안 하겠다고 당선이 여러 번 얘기할 때는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같은 거 한때는 뭐 법무부하고 검찰의 비포가 다 호남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인 거기도 한데 안배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능력만 보고 뽑는다고 했으면 모든 사람이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의 에이스를 데리고 왔어야 됩니다. 아하.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인데 능력 위주로 뽑는다고 했을 때는 네. 지금 같은 청문회 제도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있는 분들이 첫 번째 된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세 번째 카드였는지 다섯 번째 카드 진짜 뭐 일설에 의한 20번째 이후 되는 사람이 된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아까 뭐 이렇게 분리해서 하자, TV 중계는 하지 말자부터 많은 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헌법에 국회 인준을 거쳐야 되는 뭐 국무총리라든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만 하고 국무위원은 장관들 하지 말자. 장관들 아예 하지 말자.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앉힐 수 있다. 그 뒤에도 언론에 의해서 검증은 계속 될 거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지금 국무위원까지 다 확대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하면 좋은 점이 뭐냐. 뭐 이렇게 쭉 물어봤더니 장관들이 네. 장관으로 들어간 뒤에 뭐 그 장관 재임 중이나 또 그 전에 있었던 일들, 전에 있었던 일들을 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알아내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게 굉장히 그 무슨 약간 좀 하여튼 뭐 협박 아닌 협박 같은 거를 그래서 차라리 그럼 청문회 때 다 털고 털고 들어가자. 가자. 그냥 싹. 이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 그래, 그런 다- 취지였던 거예요. 털고 가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다 털고 들어오니까 업무 추진하면서 뭐 시비 걸 게 없어요. 이미 뭐 난 다 하고 들어왔다. 어허.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최고 에이스들을 못 데리고 옵니다. 어느 분야? 저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만시창이가 되고 업무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바에는 제도 개혁을 할 때 정말 청문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를 정말 맡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다면 극단적으로는 저는 국회에서 인준 필요한 것만 자리만 청문회를 좀 세게 하고 네. 나머지는 그냥 대통령이 그냥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지금 계속 5년 동안 여당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안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마 오늘 토론의 마지막 쯤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꿔 나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인사청문 제도조차를 없애자고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더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올까 봐서 걱정스럽고요. 제안하신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누가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이 될 것인가, 누가 우리나라의 그 부처의 장관이 돼서 중요한 행정을 이끌어 나갈 사람인지를 국민들이 아시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 이게 잘 구분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차례 제안과 논의가 있었으니까 예. 도덕 분야와 관련된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사생활 관련된 분야는 비공개로 하고 예. 그리고 업무 능력과 관련된 분야는 공개로 하자 이런 제안. 뭐 미국식 청문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또 뭐 알고 보면 미국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고위공직자에 대한 뭐 사생활이라든지 도덕적인 문제, 범죄 경력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그 검증하거나 FBI가 담당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뭐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 어차피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 안 돼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면서 뭘 그런 걸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으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거는 뭐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이런 겁니다. 제가 야당일 때하고 여당일 때 탁탁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 제도와 또 하나가 이제 언론과 관련된 겁니다. KBS 수신료 인상시켜주자. 야당 때는 절대 반대입니다. 여당 되면 좀 생각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공영방송사 언론사들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야당일 때 적극적인 안을 내놨다가 여당 되고 나서 모르는 듯이 했었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우리가 바로 몇 달 전에 얘기하던 걸 지금 싹 치우고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정말 난감했습니다. 제가 그때 원내 대표단에 이제 부대표로 있었는데 그 얘기를 했다가 박 의원 그만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곤란했던 거죠.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청와대라고 하는 그 최고 권력 집단이 이렇게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언론과 관련된 일종의 통제 권한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 수 있죠. 이제 그걸 놔야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가고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도 못해 먹겠다는 말이 매일 아침에 나와야 나라가 제대로 민주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를 견뎌줄 줄 아는 분이 대통령이 되셔야죠. 내가 귀찮으니까 다 못하게 해야 돼. 이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도 진짜 이런 제도를 우리가 유지해야 돼.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청문회 제도가 일정한 보완을 거치면서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언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권력과 언론의 거리가 잘 유지돼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좀 가야 된다고 비공개, 봅니다. 공개 이렇게 섹션 나누는 정도까지는 논의해 볼 만하다. 지금 그런 말씀하셨고요. 지금 오늘 포럼이 굉장히 절묘한 때에 이루어진 것 같은 게 권력 이양기에 그러니까 여당이었을 때 느꼈던 것들을 또 전해 주시고 야당이었을 때 느꼈던 것들을 전해 주시면서 서로 가장 좋은 이상향을 향해서 오늘 뜻을 모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안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가 지난 9월부터 올 3월까지 대한민국 지속가능 솔루션이란 제목하에 전문가 토론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치 개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과제로 제안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이대로 안 된다 손 봐야 한다 이 부분이고 또 하나가 선거제도 개혁이었어요. 워낙 큰 이야기라 지금 남은 30분 동안 뭐 결론을 우리가 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번 화두는 던져보자 생각은 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진행을 해보죠.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정말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어요. 모두가 다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있다고 모든 후보가 다 얘기했는데 이번만이냐? 아니죠. 지난 대선에서도 그 전 대선에서도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절대 못 건드리는 거. 박원호 교수님? 저한테 먼저 마이크를 주시니까 제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이야기가 가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짜라고요? 허구라고요? 일단은 말이 잘못됐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고요.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우리 제도 자체가 진짜 제왕적이냐? 이건 이제 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5년 단임제고 예를 들면 세계 여러 나라에 5년 그보다 특히 중임 대통령들이 있고요. 5년보다는 짧지만 이제 8년까지 미국 대통령은 이제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국회 해상권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제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제도 자체가. 네네. 그런데 우리 제도는 이제 진짜 그런가? 심지어는 이제 국회에 의해서 2번 정도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보면 사실 한국 대통령이 진짜 그 제왕적인지 약간 좀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제왕적이냐는 거죠. 그건 전 좀 의심의 여지가 있거든요. 아, 이 말은 제도 자체가 제도가 제왕적이냐?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제도 자체가 제왕적이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을 이제 갖다 꽂더라도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왕이 될 네.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질까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럼 개헌을 하자. 그래서 내각제로 바꾸자. 수상이니까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게 좀 제왕성이 약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수상은 사실 행정권과 입법권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제왕적 수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헌법이나 제도 자체에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왕성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뭐 다른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약간 좀 우리 문화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문화 자체가 대통령을 항상 이 용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잠용 그다음에 뭐 그죠 잠재적인 예, 용 예. 그다음에 또 뭡니까 뭐 구룡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9명의 후보. 그래서 그런 좀 컬처에 있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저도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분이 약간 뭐랄까 좀 메시아적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정부를 구성을 해서 근데 이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오늘의 이 스토리 자체가 그분한테 호소하는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좀 메시아적으로 만들고 네. 있는 게 아니냐 제도 네네. 자체 문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 훨씬 더 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제왕적이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헌법보다도 사실은 훨씬 그 아래 레벨에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 직접 검사들 임명장 보면은 거기 대통령 직인이 찍혀요. 네. 그 다음에 뭐 약간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완전히 법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은데 의뢰 이제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총장들을 임명하는데 대통령의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그 서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총장? 네, 대학 총장이. 대학 총장? 네네네. 대학 총장은 대학 대통령이 총장, 오케이 해야 된다고요? 검찰총장 말고. 네, 그럼요. 사립대도요? 사립대들 같은 경우는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공립대는 그렇습니다. 뭐 그래요? 직접 가서 이제 받아야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있고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한 2만 개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총장까지. 그런데 이제 그런 저는 이제 뭐 완전히 헌법이나 이제 법의 레벨에 굉장히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훨씬 더 아래 레벨에 되게 이렇게 잔잔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하지 않나 무슨 하는 말씀이신지 생각들을 알겠어요.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약간 대통령 제가 그 선거 당일날 아침에 이제 그런 말을 어디 그 일간지에다가 쓰기는 했는데 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될까? 이게 사실 대통령을 뽑아서 이게 잘못 뽑으면은 나라가 거의 그 망할 것 같이 다들 생각하고 계신데 한쪽에서는 이게 나라를 막 그냥 김정은에게 갖다 바칠 거라고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이제 그냥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5년 임시직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그리고 사실은 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은 이제 그 청와대를 옮긴다거나 이런 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할 수 있는 없는 굉장히 경계선에 있는 건 것 같은데 그거 할 수 없다고 아무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새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헌을 있습니다. 통해서 아예 제도 자체를 뜯어 고치는 그 차원 말고 그 아래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지금의 이제 문제의 상황들, 문제라고 가지입니다. 지적되는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개헌을 해도 안 될 정도로 어렵다는 말씀도 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요? 마음 속에 그냥 그렇게 인베드가 우리 마음 속에 그냥 들어 있는 거잖아요. 아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잔잔한 곳들에 그런 것들이 깔려 예. 있는데 예. 굳이 개헌이라는 큰 칼을 쓰지 않고서도 이제 그런 작은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네. 박선미 대표님 받아주시죠. 예, 저는 저도 박원호 교수 전 재앙적 대통령 한국 정치가 재앙적 대통령이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 개혁 특위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 위원장들께 물어봐요. 정치 개혁의 전략적 목표가 뭡니까? 그럼 재앙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제 수십 년간 그런데 90년대부터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예. 근데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재앙적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냐? 저는 적어도 여당의 대통령이 여당의 당 총재이던 시절까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왕 같은 입법, 사법, 행정, 언론까지 다 장악했던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의 그 시대 혹은 삼김 시대까지는 그런 게 가능한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 정부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청와대가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러나 재앙적 대통령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고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비토크라시입니다. 아무것도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파당적으로 서로 상대방이 하는 걸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과도적 상황이지 지금이 대통령이 여당을 이끌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한국적 제도의 문제점은 한국이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 내각제로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난 내각해서 못하겠다 그래갖고 급하게 그냥 그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남아 있고 그 4년 뒤에는 직선으로 바꾸자. 그다음에 또 그 2년 뒤에는 초대 대통령 등에서 연임 제한 풀자. 이게 다 그 발췌개헌이고 4.4.5 이렇게 쭉 온 것인데 그래서 이 흔적은 있어. 그런데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큰 차이가 있죠. 대통령제나 내각제나 둘 다 공통점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거예요. 미국식 대통령제는 책임지고 한 석이라도 이기면 상임위 다 가져가고 예. 고위공직자 다 바꾸고 예.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책임져라. 이거 아닙니까? 전 이것도 좋다고 봐요. 이 방향으로 가도 좋다고. 내각제는 의석 자체가 정부가 하나죠. 그렇죠. 당정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 정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토크라시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 개헌을 통해서 이걸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순서를 우리가 87년 개헌을 하고 88년 소선구제로 바꿔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네. 나가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어떡해요? 법률을 바꿔서 그 선거제도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선거제도에 조응하는 제도가 다당제에 맞는 게 만일에 내각제라면 거꾸로 개헌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권력구조 개편부터 할 게 아니라 선거제도.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도 저는 비례대표제 확대하는 거에 저는 반대하고 왜 반대냐면 비례대표제는 저는 내각제에 맞는 제도라고 봅니다. 내각제는 총리를 국민들이 뽑질 않아요. 메르켈을 독일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기시다도 일본 국민들이 정당에 투표하면 정당에서 뽑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에 투표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내 손으로 뽑는다면 국회의원도 직접 뽑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예, 그 중대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대통령제하고 잘 안 맞는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지금 아주 정치적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끔 소선구제를 푸는 게 전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소선구제가 있는 한 예. 대한민국 제도는 정체들은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어요. 소선구제가 있는 한 공천 신경 써야 하고 지지자 눈치 봐야 되고 거기 끌려다니고 이렇게 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족쇄를 풀어주자 일단 한시적으로 한 번에 걸쳐서.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국회의원 300명을 그대로 두고 예. 전국에 4인 선거구제를 60개 정도 두고 3인 선거구제를 20개 정도 둬서 이 족쇄를 풀어서 복수공천도 해도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풀리면 합의제로 안 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합의를 통해서 가고. 그런데 이런 제도를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더 맞는 거 아니냐. 거꾸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지 뭘 의사결정을 해서 갈 수 있는 거라면 제가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 제가 30살 지금 56인데요. 저기 30살부터 26년을 국회에 있으면서 이제 청춘을 이제 거기서 보내면서 느낀 게 뭐냐?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이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야 된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있으면서 그 폐해를 봐왔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 여론조사라든가 또 학계나 또 뭐 이런 분들 보면은 다들 그게 아니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뭐 국민들도 대통령은 내가 뽑아야지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뭐 $10,000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네. 이렇게 옛날 박정희 시대 때 예. 가난하고 못 살고 국민들이 무식할 때 소수 엘리트가 무식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을 끌고 가는 체제로는 대통령 중심제가 맞습니다. 하하. 근데 이제 국민의 집단 지성이 이제 정치권보다 훨씬 국민의 집단 지성이 높아요. 저기 우리 교육 수준, 문화 수준, 의식 수준, 뭐 정치 수준 이런 걸로 다 했을 때는 이젠 국민들께서 소수 엘리트한테 끌려가는 국민들이 되지 않고 직접 정책을,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이제 물길이 조그만 때는 포크레인으로 물길을 막 내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도도한 강물이 됐을 때는 이 강물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제방만 쌓아주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의식 수준은 이제 도도한 강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 뭐 코인 같은 게 뭐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무원과 정치권이 얼른 법 만들면 됩니다. 국민들이 일로 가려고 그러면 글로 만들고,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바로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소수 청와대 관료들하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결정해요. 각 부처는 전부 다 청와대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그냥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관심 있는 것만 하지 관심 없는 건 안 해요. 국정과제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 청와대 행정관들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얼마나 세요? 제가 행정관 할 때요, 각 부처 국장들 몇 명 오라 그래가지고 예. 거기서 만들어 갖고 빨리 시행하라면 다 합니다. 근데 좋은 짓이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나쁜 짓을 만약에 잘못된 짓을 그렇게 했을 땐 나라가 어디로 큰일 가겠어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청와대 권력, 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 줘야 돼요. 전 세계에서 1인당 GDP $30,000가 넘는 나라 중에 대통령제는 우리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다 권력 분산형입니다. 이원 집정부제나 아니면 내각제나 네. 권력을 대통령이 쥐고 있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럼 미국은 왜 $50,000, $60,000 가고 선진국 가냐? 거기는 주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지방 분권을 통한 권력 분산을 미국은 이루어냈어요. 대통령제지만. 예,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지만 우리나라 국민한테나 미국 대통령이 영향을 끼치지 미국 국민한테는 미국 대통령이 영향을 못 끼쳐요. 예, 예, 세금이나 예. 경제나 이런 거. 예. 그래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분권, 지방 분권이라든가 이런 권력 분산이 안 이루어진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카이스트에 과학자들이 많아요. 네. 카이스트 과학자들의 집단 지성이 과학기술보좌관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근데 정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 사람이 다 청와대에서 해요. 하죠. 이런 원시적인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양수 의원님 말씀이랑 박원호 교수님 말씀이랑 박수미 대표님 말씀이 다 통하는 거죠, 지금. 지금 다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대한 청와대. 예. 예, 그렇죠. 아까도 이제 청와대가 문제다. 예. 그랬죠. 이제 뭐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그런 분석 얘기보다는 저는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제를 없애야 돼요. 지금 아까도 뭐 여당 야당 될 때마다 방송 장악하려고 또 수신이 어쩌고저쩌고 입장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아니 KBS 사장은 KBS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연봉을 100억을 주든 연봉을 10원을 주든 KBS 구성원들이나 뭐 이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을 모셔오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왜 청와대에서 그걸 내려보냅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박원호 교수님 아까 총장도 다 청와대에서 다만 해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박원호 교수님은 대통령제 유지 쪽을 그러면서 개선하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이양수 우리 의원님은 한국이 내각제로 가면 제왕적 수상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문화가 뭐, 네. 오케이. 자 이제 세 분의 의견 들었고요. 박용진 의원님. 예, 오늘 자리에서 뭐 우리 이양수 의원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듣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을 지금 막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영도자적 리더십은 필요하지 않은 나라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큰 나라가 됐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영도자로 추앙받는 사람이 국부로 추앙받는 사람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국민의 의견이 잘 그냥 그 통합되고 합의될 수 있도록 그 합의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대통령과 정치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맨날 구관이 명관이더라는 그 얘기만 서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뽑아놓고 시스템하고 대통령이 그 자기 권력을 작동시키는 시스템하고 우리 사회하고 안 맞으니까 맨 저 술자리나 친구들 만나가지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저 잘 지냈냐는 인사 그 다음에 요즘 그 하는 짓이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나라거든요.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지금의 정치권이나 혹은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있는 최고 권력 단위인 청와대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답은 그렇습니다.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어디랑 분산시키느냐? 국회랑 권력을 쉐어해야 되고 그리고 내각하고 쉐어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 정부하고 나눠야 됩니다. 끝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아니 지방의 시도지사들이 왜 맨날 그 예산 때문에 그 국회 와서 굽신굽신하고 기재부 장관, 기재부 차관 만나려고 굽신굽신하고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프리젠테이션하고 그래야 됩니까? 예산 받으려고. 그 다 그분들도 그 지역의 시도민들이 뽑아낸 그 지역의 행정의 장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관 임명해 놨더니 장관 청문회 할 때나 장관 누군 줄 알고 청문회 끝나면 장관 누군지 모르는 나라가 이게 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청와대에서 그 좌지화우지화라는 그런 방식으로 그 각 부처가 움직이는 거 이거 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할 일들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러려면 총리 자체를 총리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자리로서가 아니라 지금은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문희상 전 의장님의 제안이시기도 하고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인데 총리를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추천하면 부담이니까 2명 정도 혹은 뭐 더 좋아요. 3명 정도까지 국회가 추천하게 된다면 국회의 다수파 소수파 이렇게 해서 한 추천이 되겠죠. 아이 그러면 대통령이 여당인데 여당 추천한 사람 하겠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저 사람은 나하고 진짜 왼수인데 혹은 저 사람의 능력은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난 차라리 소수파가 추천한 사람 혹은 두 번째로 추천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하고 일할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추천받은 총리는 그럼 인사청문회고 이런 것도 필요 없겠죠.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추천받은 총리는 국민을 기반으로 자기가 내각을 구성하고 우리 헌법이 지금 보장하고 있는 국무위원 추천권을 이걸 다 작동시킬 거거든요. 지금 사문화되어 있는 헌법적 조항들을 다 작동시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랑 권한을 나누고 지방정부랑 나누고 내각하고 나눈다고 하는 게 필요한 조치가 아니냐. 그래야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 혹은 제왕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금의 모두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지금 이제 다 문제 의식은 비슷하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고 청와대 행정관들이 행정부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말씀들은 다 하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한 시간이 1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이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이셔도 좋고 또 더불어서 새 정부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것들을 좀 바란다까지 곁들여서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부터 갈까요, 박성민 대표님? 예, 뭐 제도적인 건 둘째로 하더라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건 역시 대통령이 또 정부가 국민 통합을 못하고 너무 극단적 진영 논리로 갔고,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치 훌리건들이 지금 하여튼 그 정치를 망치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역시 지지자들에게 욕먹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지지자들에게 욕먹을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정치를 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사람들,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그런 어떤 그 정치인의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국민적인 어느 에너지를 국민 통합적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통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국민 통합. 자, 박원호 교수님.
네, 저도 사실은 그 박 대표님하고 이제 같은 의견인데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남긴 좀 비관적인 유산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40%의 똘똘 뭉친 지지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고 어떤 정치 어젠다라도 이제 관철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기는 쪽에서건 지는 쪽에서건 40% 정도면은 이기고 지고 하는 게 거의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이 되거든요. 운이 좋으면 0.7%로 이길 수도 있고 그렇죠. 운이 좋지 않으면 이제 0.7% 차이로 질 수도 있는 건데 2등이 또 과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40%를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확률적으로 다음번에는 또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정치적 양극화는 이제 약간 이런 건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선거를 보시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건 윤석열 후보건 절대 중간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이제 끝까지 그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제 중간 뭐 저희들 말로 하자면은 이제 중간 투표자들을 사실 고립시켰던 건데 이게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그만둘 아무런 지금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어느 쪽 당이건 40%만 있으면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아까 검수완박 같은 것들도 이제 이게 선거 앞이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그 극단적인 대립을 보일까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저는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당부를 드리자면은 아무도 이런 인센티브가 없어요. 이런 그 정치적 양극화를 그만둘 인센티브가 없어요. 방송도 이런 그 대립과 갈등이 있어야 클릭이 팔리고 그 다음에 광고가 팔리거든요. 유튜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그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팔리지 않아요. 미디어도 인센티브가 없고 유권자들도 아마 갈등이 없는 정치가 재미없다고 또 뉴스를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만둘 수 있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아무에게도 없기 때문에 결국 희망을 걸어야 될 게 이게 다시 아까 제가 했던 말을 그 부인하는 것 같이 됩니다만은 또 결국은 대통령 리더십으로 내지는 그 정치권의 리더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나서셔서 어떻게 보면 양당의 뭐 좀 대립적인 공존 관계랄까 뭐 그런 것들을 포기하시는 뭐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해결을 안 하시면 파국이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셨는데 제가 진행을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8년부터 뉴스쇼를 진행했으니까 벌써 몇 년 됐나요? 그때도 뭐 대립은 있고 갈등은 있었는데 지금처럼 양극단이 똘똘 뭉쳐서 완전히 갈라진 적은 없어. 지지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진행을 하는 게 괴로울 정도로 양극단이 갈라져서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 이쪽 민주당 편에서 얘기를 하면 너 국진당 지지자지, 뭐 대변인이지 이러고 국민의힘 쪽 의견에서 얘기를 하면 너 만진당 지지자지, 국진당 만진당 이것이 그러니까 중간이란 것을 잃어버린 어떤 뭐랄까요 이 상황이 지금 정상인가?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하고 뭔가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더 좋은 지향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진영 논리에 너무나 갇혀 있는 현실들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항수 의원님, 새 정부를 뭐 이끌어가야 하는 여당 의원이시기도 하고 이제 차기에 어떤 포부신지 또 정부의 어떤 것을 바라시는 말씀 주시죠. 김현정 앵커가 민주당 지지자인 줄 알았는데 중립이셨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양쪽에서 듣는 제 상황이 힘듭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단 민주당이 반대할 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반대하는 건 반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거.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정치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우선 행정구역 개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골에 가면은요 일선 군 단위들은 보통 2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 이래요. 근데 그 한 3만 4만 도시들이 자급자족 기능을 가지고 뭐 어떤 도시 발전 설계를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부에서 주는 그 교부금 가지고서 그냥 돈 나눠주면서 그냥 저 사는 거거든요. 그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인재들이 있어도. 예.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지금 도를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가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 일자리 지금 차지하고 있는 방식이 되어 있지 애매합니다. 거기가 그 일선 시군에서 뭐 받아갖고 도에서 취합해서 중앙부처로 올려요. 네. 그 중앙부처 직접 받으면 되죠. 그 일선 시군은 너무 잘게 쪼개져 있고 그래서 뭐 직하시, 특별시, 광역시는 뭐 유지를 하고 그 저 행정구역을 전국을 한 3, 40개 정도로 크게 좀 나누고 도를 없애고 중앙부처와 그 자급자족 기능을 가진 그런 도시들이 서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정직 공무원들 빨간 펜 공무원들은 다 현장으로 좀 배치해서 주민들 그 어떤 비상이나 안전이나 뭐 이런 거에 더 잘 대응하게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 구역이 나눠지다 보면 중대선거구 얘기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선거구제라 정치개혁, 정치구조 개편하고 쫙 이어져서 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작해서 그 정치구조 개편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형 제도, 권력 분산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제가 대통령 선거를 나가려고 마음 먹고요. 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책을 썼습니다. 그게 박용진의 정치혁명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뭐 다른 건 다 제 생각을 뭐 정책적으로 정리했던 거고 맨 마지막에 5명의 리더를 이렇게 씁니다. 넬슨 만델라하고 조지 워싱턴하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김육 선생님 이렇게 5을 씁니다. 왜 이분들이었냐면 다 사실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는 진영 논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영이 나뉘어갖고 서로 이견 다툼하고요, 당파 간에 싸움하고 이럽니다. 근데 우리 박성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리더의 가장 멋있는 장면은 이게 아닌 줄 알면서 지지자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말하고 그 모든 모욕과 욕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계속 평화협상 하잖아요. 근데 그 본인도 원래 민족의 창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그 민족회의에 그 무장투쟁을 책임지는 그 총사령관이어서 그것 때문에 그 양반이 뭐 사형 언도까지 받을 위기까지 갔었던 건데 본인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내전 벌어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키웠던 후배들, 자기를 하늘처럼 신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만든 그 민족의 창이라고 하는 무장투쟁 집단의 총사령관이 요하네스버그 한복판에서 대낮에 그 암살을 당해요. 그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잠실 운동장 같은데 거의 몇십만 명이 모여갖고 복수를 다짐하는 장례식을 여는데 거기 가서 그럽니다. 저들이 바라는 게 여러분의 분노라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과정까지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는데 저는 그게 지도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그 국회의장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지안 걷어치우고 원한 대로 안 가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넌 없다. 이 문자 계속 와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이 경기장에 뛰면서 관중들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왼발로 차, 오른발로 차, 헤딩으로 넣어 이런 걸 듣나요? 경기 결과에 책임지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용기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그런 지지자들의 이런 바람과 다르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결단과 결신을 늘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22 한국 포럼 오늘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게 굉장히 귀한 네 분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네 분을 모신 자리여서 그런지 짧고 굵은 토론
화두를 던지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김현정의 뉴스쇼로 가서 더 긴 토론을 이분들과 함께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포럼 만들어 주신 한국일보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의 패널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 분야의 세션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잘 이끌어주신 김현정 PD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진행됐던 2022 한국 포럼 이제 준비된 모든 순서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대담과 토론을 통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의제 그리고 과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약간의 해법들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 중도 정론지인 한국일보 앞으로도 이념의 치우침이 없는 보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보도를 약속드립니다. 자, 오랜 시간 이 자리까지 함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